어머, 그대 바깥들은 요즘 미용실 다니시는 것 같던데? 머리가 아주 그냥 연예인 같으시네. 동네 친한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마시던 차를 뿜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미용실이라니요? 그이는 평생을 동네 이발소 단골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간히 길어도 돈 아깝다며 한참을 참고 자르던 사람이었죠. 제가 여보, 머리 좀 잘라요. 산발이 다 됐네. 라고 말해야 겨우 이발소로 향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말씀이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미용실이요? 우리 남편이요? 제 눈이 동그래지자 아주머니는 키득거리며 아유,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우리 딸이랑 같은 미용실에서 받는 걸. 머리하는 내내 거울만 보더라니까. 하고는 얄궂은 웃음을 흘리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처럼 요즘 남편은 늘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옆머리가 뜨고 뒷머리가 덥수룩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머리칼은 마치 정교하게 다듬어진 작품 같았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커트되어 있었고 머릿결도 왠지 모르게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거기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헤어 제품까지 사용하는 듯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나갔다 돌아오면 땀 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는 날도 부쩍 늘었고요. 수염도 항상 깔끔하게 면도되어 있었고 생전 옷에는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새 옷을 사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만져본 셔츠 칼라 안쪽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심지어 새 속옷을 입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깔끔하면 좋지라며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집담보대출 이자 우편물을 발견하면서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출 없이 깨끗한 우리 집, 평생 빚 없이 살자던 남편의 신조 덕분에 저희는 은행 빚 한 번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찍힌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안내라는 글자는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아주머니 말이 사실인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옆에서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단정한 머리와 의문의 대출금, 그리고 섬세해진 다른 변화들이 엉켜 설전을 벌였습니다. 모든 것이 미궁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평온했던 일상에 뭔가 심상치 않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달라진 모습과 의문의 대출 이자 우편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옆에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늘 보던 익숙한 얼굴인데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렴풋이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그 아주머니에게 어느 미용실인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동네 상가에 있는 뷰티데이라는 미용실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들키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 결국 남편이 나간 평일 오후 저는 그 뷰티데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기는 건 앳된 얼굴의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꽤 밝고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그림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고 요즘 머리가 푸석해서 파마나 좀 할까 해서요. 아주머니들 머리 잘하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미용신 양 능청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자리에 앉자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제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녀의 손을 쫓으며 저는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미용실 참 깔끔하고 좋네요. 아가씨는 이렇게 젊은데 벌써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칭찬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손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했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운을 띄웠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매일 일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혹시 아이도 있어요? 최대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좀 일찍 엄마가 됐어요. 아이는 하나 있는데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세상에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 키우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라 그런지 그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저희 큰애 어렸을 때 제가 장사한다고 정신없이 뛰느라 열이 펄펄 끓는데도 없고 병원에 겨우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가씨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을 텐데. 제 말에 그녀는 조금 더 마음을 연듯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아빠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자마자 연락을 끊고 도망가 버렸고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 기댈 친정 하나 없었죠. 어디 오갈 데 없는 몸으로 아이만 안고 길거리에 앉을 뻔했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아이 옆에 앉아서 인형 눈을 붙이거나 옷에 단추를 다는 부업을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애는 늘 어린이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거나 아파도 제가 올 때까지 웅크리고 잠들 때가 많았고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건물주에게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응급실에 못 데려가고 밤새 식은땀만 닦아주던 기억도 선명해요.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막막했거든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가에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불륜녀라고 미워하기 전에 한 엄마로서 그녀의 고단한 삶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제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머리칼을 다듬을 때마다 제 코끝을 스치는 특유의 향수 냄새가 남편의 옷에서 맡았던 그 향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머리 스타일이 어느 순간부터 이곳 미용실에서 깔끔하면서도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뀐 것도 떠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잠시 허리를 굽히는 순간 셔츠 칼라 안쪽으로 보이는 작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용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은 거대한 망치에 맞은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동시에 그 아가씨의 불쌍한 삶에 대한 깊은 연민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겪었을 그 막막함과 외로움이 마치 제 일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감정이 뒤엉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해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모순된 감정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뿌연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낯익은 보금자리는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맡았던 향수 냄새, 그의 서랍 속 목걸이, 그리고 깔끔하게 바뀐 머리 스타일까지 모든 증거들이 제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도 손이 떨려 접시를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밤 8시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늘 듣던 목소리인데 이제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낮에 운동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 동네 공원에서 마주친 지인 이야기, 날씨 그 모든 일상적인 대화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남편의 과일을 깎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요즘 머리 어디서 해요? 동네 이발소 계속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요즘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왜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어졌어? 혹시 미용실이라도 다니나 해서. 제 말에 남편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깎던 사과가 접시 위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표정을 감추는 듯했습니다. 미용실은 맞아. 여보, 사실은 미용실 다녔어. 남편은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순순히 실토했습니다. 지난번에 동네 이발소가 일찍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식사하고 오는 길에 눈에 띄는 미용실이 있길래 우연히 들어가 봤어. 그런데 거기 아가씨가, 그 미용사가 머리도 워낙 친절하게 잘 만져주고 또 잘 어울리게 잘 잘라주더라고. 그래서 몇 번 더 가게 됐어. 뭐 별다른 뜻은 없어. 그게 다야. 그는 시선을 피하며 어물쩍거렸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설명을 듣는 동안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색한 미소와 애써 꾸민 듯한 변명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제 의심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다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정황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리려 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모습이 어찌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차마 손도 대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은 미용실 아가씨의 불쌍한 사연과 남편의 배신, 그리고 대출 우편물에 대한 의문으로 복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쏟아내고 싶었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벼운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식탁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하러 나선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대출 이자 우편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우편물의 대출 금액과 이자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심장이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대출금 2억 원, 그리고 매달 나가야 할 높은 이자까지. 평생 빚 없이 살자던 남편이 저 몰래 이런 큰 돈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2억 원을 어디에 썼을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평소 일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제 눈에는 그의 미소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뭔데? 여.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집 담보대출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 대출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향했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여. 그냥 쓸 데가 있어서 좀 빌린 거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얼버무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쓸데라니? 우리 은퇴하고 노후 자금도 넉넉지 않아서 늘 아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대출받을 쓸데가 뭐가 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말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이미 날선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여보,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 내가 알아서 잘 쓸 데가 있어서 쓴 거야. 당신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다 잘 해결할 거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시선과 얼버무리는 태도에서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이렇게 큰 돈을 나 몰래 빌려 쓸 곳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리려 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가씨의 불쌍한 삶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터뜨릴 때는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모습이 어찌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차마 손도 대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은 미용실 아가씨의 불쌍한 사연과 남편의 배신, 그리고 대출 우편물에 대한 의문으로 복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쏟아내고 싶었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운동을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는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꽃집이었습니다. 꽃집.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꽃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꽤 오랜 시간 꽃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이내 그는 화려하고 탐스러운 장미 꽃다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게는 평생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품에 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행복하고 들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가슴 한편에는 묘한 애잔함마저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보여주다니. 남편이 도착한 곳은 역시나 뷰티데이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내밀자 미용실 아가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거울 앞에 앉아 미용사 아가씨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머리를 맡겼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분노를 억누르며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미용사 아가씨는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손님. 저번에 오셨던 분 아니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영문을 모른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을 통해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잡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머리를 다듬던 미용사 아가씨 또한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더니 들고 있던 가위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용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과 미용사 아가씨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싸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었고 미용사 아가씨는 바닥에 떨어진 가위조차 줍지 못한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가씨, 저번에 제 머리 만져줄 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죠? 힘들게 아이 키우시는 것도, 친정 없이 혼자서 버텨온 것도요. 제 말에 미용사 아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제 시선은 오직 미용사 아가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여기 단골이라면서요?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지셨어요?
미용사 아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일단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응. 저는 남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다 보고 왔어요. 당신이 꽃다발 들고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다 봤다고. 그리고 이 아가씨 목걸이, 당신 서랍에서 봤던 그 목걸이랑 똑같더만. 제 목소리는 이미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미용사 아가씨를 힐끗 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래, 내가 미용실 다닌 거 맞아.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 동네 이발소가 문을 닫아서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그게 여기였어. 남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미용사 아가씨를 한번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 말랐는데도 손목은 굵고 눈 밑은 늘 다크서클로 시커멓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자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 머리를 잘라주는데 손길은 능숙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어. 그래서 그냥 아가씨 참 힘들어 보이시네요 하고 건넨 말이 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용사 아가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아이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말에 마음이 정말 아팠어. 고아원에서 자랐고 의지할 친정 하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딸아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세상에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나 싶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딸뻘이라 생각하고 작은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그랬어. 뭐라도 좀 더 사먹고 애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주라고. 근데 그 아가씨가 미안해서 못 받겠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랑 사는 집이 반지하인데 곰팡이가 심해서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매일 기침을 달고 살고 피부병도 생겼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절대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어. 여보, 믿어줘. 나는 그냥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어. 아이가 아프고 곰팡이 핀 집에서 힘겹게 살아간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당신 몰래 대출받아서 이 아가씨한테 집을 구해줬어. 미안해. 볕 잘 드는 지상층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집으로. 그 돈을 마련하느라 어쩔 수 없이 집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그냥 선이었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었어. 그저 딱 거기까지야. 믿어줘, 여보. 남편은 마치 간청하듯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든 미용사 아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모님.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고, 어려움에 빠진 저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미용사 아가씨의 거드는 말에 제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슬픔이 여전히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원래 저렇게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에 묘한 애잔함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너무 착해서. 하지만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용실 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마치 정지된 그림 같았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미용사 아가씨의 거드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남편의 착한 본성에서 비롯된 애잔함이 뒤섞여 저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착해서 생긴 일이라고 제 이성은 강하게 부정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씁쓸한 납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과 미용사 아가씨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내뱉은 말은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나랑 이야기할 게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미용사 아가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용사 아가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미용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미용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고개 숙인 미용사 아가씨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번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기만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만큼 고통은 더욱 선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내내 침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평생 남편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그의 착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대출, 이자 우편물을 던지듯이 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집인데 나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큰 빚을 끌어왔어요?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제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끝날 줄 알아요? 저는 남편의 서랍에서 찾아낸 그의 지갑 속 사진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남편과 미용사 아가씨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고 순수한 손이야? 나한테는 평생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행복한 얼굴이잖아. 꽃다발까지 사주고 아주 연병을 떨었더만. 남편은 사진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이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처음엔 정말 동정심이었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아픈 딸아이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눈에 밟히고 보고 싶어졌어. 그냥 괜찮냐고 안부라도 묻고 싶었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버렸어. 남편의 목소리는 그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용사 아가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냥 그 아가씨가 보고 싶었어. 그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고 작게라도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처음엔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사람으로 내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육체적인 관계는 정말 아니었어, 요. 단 한 번도 그녀의 몸에 손댄 적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쩌면 사랑이었는지도 몰라. 그녀의 아이까지 내가 감싸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어.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 몰래 대출을 받은 거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고백은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변명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듯한 고백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내가 평생 지킨 이 가정 내 손으로 깨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모은 재산, 당신 멋대로 뿌린 그 빚 때문에 날릴 생각도 없어.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스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제 말에 그의 얼굴은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여자와의 모든 관계를 당장 정리해야 해.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고 그동안 당신이 쓴 돈 전부 나한테 다시 가져와. 2억 원 대출 당신 혼자 갚을 거야. 내가 이자를 부담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했던 짓 평생 갚아야 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은 내 옆에서 지옥을 맛볼 거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숙이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마치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침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뼈아픈 진실, 그리고 제 입으로 내뱉은 잔인한 복수의 말이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감히 침실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운 듯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냉대하며 아침 식사도 따로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몇 번이고 말을 걸려 했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나간 틈을 타 저는 다시 미용실 뷰티데이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결의의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용사 아가씨는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저 좀 봐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용사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됐고 내 말 잘 들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에게서 받은 모든 것 다 돌려놔야 할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당장 정리해요. 그리고 미용실 운영해서 버는 돈으로 월세를 구하든 다른 곳으로 가든 알아서 해요. 내 남편이 당신한테 해준 모든 지원 이제 끝이야. 나는 이혼 따위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 당신은 당장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내 남편에게서 나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미용사 아가씨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사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내 남편에게 연락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땐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미용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핸드폰을 쥐고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허공을 응시하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어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의 옆모습에서 묘한 쓸쓸함과 허망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용사 아가씨와의 연락이 정말로 끊긴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만족감보다는 남편의 낯선 모습에 저 역시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었고 이제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대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산송장처럼 변해갔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눈은 퀭했으며 늘 활기 넘치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듯 제가 정성껏 차려준 보양식에도 몇 숟갈 뜨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안쓰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막상 그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정말 그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인지, 남편이 혹시라도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가 늘 다니던 운동 코스, 그리고 동네 노인정. 그는 예전처럼 운동을 하거나 노인정에 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거나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깊은 한숨만 내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확인한 후 이번에는 미용실 아가씨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기다리자 퇴근 시간 무렵 그녀가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에게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용사 아가씨도 저와 같은 엄마라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도착하자 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미용사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이제 안 와? 할아버지 보고 싶어.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용사 아가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우리 딸 할아버지는 이제 못 오셔. 괜찮아. 엄마랑 재미있게 놀자. 아이는 금세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용사 아가씨는 그런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생이별을 시킨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리고 미용사 아가씨와 아이의 슬픈 이별. 이 모든 것이 저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이 고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괴로운 시간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남편과 미용사 모자의 상실감을 직접 확인한 후 저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내린 결정이 오히려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괴로운 시간을 끝내야 한다. 새벽녘, 저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수척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 힘도 없는 듯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는 그에게 저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려 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괴로워요. 그리고 미용실 아가씨도, 그 아이도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잠자코 들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 미용실 아가씨랑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당신을 찾더라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 아가씨가 아이를 안고 괜찮다고 다독이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신이 그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당신이나 몰래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아 다른 여자에게 집을 해주고 또 그녀를 사랑했다고 고백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착해서 그랬다는 걸, 당신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타협점을 찾읍시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아가씨와 아이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는 교류하는 걸 허락할게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육체적인 관계는 없어야 해요. 이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선이야. 만약 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두 번째, 나 몰래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 금지예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나와 상의해서 내 허락하에만 가능해요. 이전처럼 일방적인 대출이나 큰돈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거예요.
셋째, 그 아가씨와의 만남은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해요. 숨어서 몰래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평화가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을 흔드는 일은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제 조건을 하나하나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 알게. 당신이 해준 이 기회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과 동시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점차 생기를 되찾아갔지만 예전처럼 해맑게 웃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히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잡하고 이상한 타협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쪽은 마음의 짐을 덜고 다른 한쪽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까. 이 기묘한 평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미용사 아가씨의 딸은 남편을 할아버지라 불렀고, 이따금 그 아이는 제게도 어색한 듯 수줍게 다가와 웃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기묘한 형태로 연결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아가씨의 아들에게는 이제 친할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가, 그리고 어쩌면 어색하지만 새로운 할머니까지 생긴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해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